한국 비판으로 200만 구독자를 모았던 일본 유튜버가 은밀히 한국을 방문한 후 겪은 충격적인 변화의 실제 사연입니다. 나는 그동안 여러분에게 거짓을 말해왔어요. 그가 직접 목격한 한국과 일본 간 현실의 격차와 마주한 불편한 진실. 조회수를 위해 한국에 대해 비판만 해왔던 28세 크리에이터의 양심 고백.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한국의 놀라운 혁신 사이에서 그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국의 우월감에 사로잡혀 보지 않으려 했던 현실, 그리고 용기 있는 고백 이후 찾아온 그의 불편한 일본 상황들, 어떻게 그는 헤쳐나갔을까요? 솔직한 그의 한국 여정기 놓치지 마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또 한국이 일본 기술을 베꼈다고요? 이제는 놀랍지도 않네요. 애초에 우리가 가르쳐준 나라니까요. 제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어요. 안녕하세요, 사토 히로시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주변국 분석 시간 가져볼게요. 저는 도쿄 출신 28세 크리에이터예요. 일본의 유명 SNS와 유튜브에서 활동 중이죠. 해외 이슈와 문화 비교 콘텐츠로 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습니다. 특히 한국 비판 콘텐츠는 제 채널의 트레이드마크나 다름없었어요. 한국의 반도체요? 결국 일본 기술 없인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게 현실이죠. 고급 소재는 전부 일본에서 수입하니까요. 한국 드라마요? 일본 만화 표절 천지고요. K-팝? 일본 아이돌 시스템 복사본이죠. 이런 발언들이 제 콘텐츠의 핵심이었어요. 한국을 깎아내릴 때마다 조회수는 폭발했답니다. 댓글은 제 의견에 동조하는 격려로 가득 찼죠. 역시 히로시. 진실을 말해주는 유일한 인플루언서야. 한국의 실체를 까발리는 용기 정말 대단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한국을 싫어했던 건 아니었어요. 어릴 적 접한 일본 매체와 교육이 제 안에 고정관념을 심었을 뿐이죠. SNS 활동 시작하며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 비판 콘텐츠는 엄청난 관심을 받는다는 것. 알고리즘은 무섭도록 정직하더군요. 자극적인 제목과 논쟁적 발언을 던질수록 제 영향력은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3년. 저는 한국 비판의 대가란 이름을 얻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한국 경제 상황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한국의 가계부채와 청년 실업률을 꼬집었죠. 일본의 안정적 경제와 비교하는 내용이었답니다. 그런데 영상이 올라간 지 몇 시간 만에 한 댓글이 제 시선을 확 사로잡았어요. 히로시 씨, 현재 일본 상황을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국을 그렇게 쉽게 평가하시네요. 실제 가서 보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텐데요. 특별히 감정적이지 않은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쉽게 무시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 댓글은 마치 정확한 침술처럼 제 확신을 찔렀어요. 저는 즉각 방어 기제를 가동했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자료를 분석했는데 직접 가보지 않아도 객관적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댓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밤새 뒤척이며 스스로에게 물었죠. 정말 내가 말하는 일본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 걸까? 현실을 직시해봤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일본 상황은 녹록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지속된 경기 침체가 있었죠. 세계 3위에서 급격히 추락한 경제 순위도요. 젊은이들 사이에 만연한 저민족 현상이 있었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부채도 심각했고요. 점점 심화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도 있었죠. 아침이 밝아올 무렵 노트북을 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타이핑했답니다. 인천행 항공권. 이거 정말 해야 하나요? 공항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계속 자문했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죠. 제가 쌓아온 모든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결정이었답니다. 팔로워들과의 관계도요. 제 콘텐츠의 기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어쩌면 진실이 필요한 때인지도 모르겠더군요. 저는 한 가지 조건을 스스로에게 걸었어요. 절대로 이 여행을 공개하지 않기로요. 이건 철저히 저만의 조사 여행이어야 했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죠. 마지막으로 일본을 돌아봤어요. 제가 그토록 우월하다고 여겼던 도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노후된 인프라가 보였죠. 디지털화에 뒤처진 공공서비스도요. 현금 위주의 결제 문화가 떠올랐어요. 젊은이들의 꿈을 앗아가는 경직된 사회 구조도 생각났고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충격이 시작됐어요. 이게 한국이라고요? 제가 알던 후진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공항은 첨단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가득했어요. 입국 절차는 빠르고 효율적이었죠. 디지털 안내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고요. 특히 공항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받은 충격은 잊을 수 없네요.
도쿄 시내 공공 화장실의 노후화된 시설과 달랐어요. 종종 화장지조차 없는 일본 화장실과 달랐죠. 인천공항의 화장실은 마치 고급 호텔 같았습니다. 온수가 즉시 나오는 수도꼭지가 있었어요. 자동 센서로 작동하는 모든 시설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은한 향기까지 났답니다. 일본의 시설이 뒤처져 있다고요? 그 생각에 가슴이 묵직해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말해온 일본 우월성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탑승했을 때 두 번째 충격이 왔답니다. 열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내부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열차 안에 무료 와이파이였죠. 도쿄에서는 여전히 많은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 연결이 제한적인데 이곳에서는 당연한 듯 제공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속도 테스트를 해봤더니 다운로드 속도가 일본의 평균 속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인터넷 인프라는 이미 한국에 크게 뒤처져 있더군요. 서울 시내에 도착해 숙소에 짐을 풀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평범한 편의점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혁신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됐답니다. 현금 안 받으세요? 계산대에서 일본 엔화를 내밀자 점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카드나 모바일 결제만 가능합니다. 무인 키오스크에서도 결제하실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많은 상점이 현금만 받는 곳이 있었죠. 심지어 대형마트나 체인점에서도 디지털 결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울의 작은 편의점에서는 이미 현금 없는 사회로 완전히 전환되어 있었답니다. 편의점 옆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태블릿과 앱으로 이루어졌죠. 효율성을 극대화한 시스템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도쿄에서는 아직도 종이 영수증과 도장 문화가 남아 있었어요. 많은 카페에서 주문을 위해 줄을 서야 했고요. 반면 서울에서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그 효율성은 분명했답니다. 가장 큰 충격은 밤에 우연히 들른 무인 편의점이었어요. 직원 없이 운영되는 24시간 상점은 완벽하게 시스템화되어 있었죠. 도쿄에서도 일부 무인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만 대부분 제한적이었어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곳의 무인 시스템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상품 인식부터 결제, 보안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용자들의 태도였죠.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공간에서도 질서와 규칙이 자연스럽게 지켜지고 있었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의 차이구나. 그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일본이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의 부재가 아니었죠. 변화를 거부하는 사회 시스템과 경직된 조직 문화 때문이었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나는 서울의 강남구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중심지라고 불리는 이곳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죠.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거리는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로 활기찼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아시아의 어느 국가인지 혹은 뉴욕이나 런던 같은 서구의 대도시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본사가 모여있는 테헤란로를 걸으며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위용에 압도되어 갔습니다.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같은 기업들이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시절이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많은 일본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잃어가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그 자리를 빠르게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 사이 한국은 이렇게 성장했구나. 쇼핑몰에 들어가 가전제품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 브랜드의 최신 스마트폰, TV, 가전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제품은 한켠에 작게 자리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일본의 전통적인 품질을 강조하는 문구가 붙어 있는 게 안쓰러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의 영광을 간신히 붙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문득 통계 수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1인당 GDP에서 일본은 한때 한국의 3배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그 격차가 크게 줄었다는데요.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했고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거짓을 말해왔던 거지. 부끄러움과 충격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영상에서 자신있게 말했던 일본의 기술 없이는 한국 산업이 유지될 수 없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죠. 셋째 날,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기로 했어요. 그동안 제 영상에서 한국 문화를 일본 문화의 복사판 또는 서구 문화의 짝퉁이라고 비난해왔거든요. 서울의 인사동과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하며 한국 전통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에 감동받았답니다.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전통 가옥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문화 체험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일본의 전통거리는 이제 관광객을 위한 전시장이 되어버렸는데, 교토나 가나자와 같은 일본의 전통 도시들이 점점 더 상업화되고 진정성을 잃어가는 반면 서울의 전통구역은 현대적 삶과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젊은 세대들이 자국의 전통에 자부심을 가지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모습은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답니다. 저녁에는 한국의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본사가 모여있는 강남의 K-팝 거리를 방문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팬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한류 스타들의 사진과 굿즈를 사려는 열기는 압도적이었죠. 우리는 언제부터 문화수출국에서 수입국이 되었을까요? 한때 일본 대중문화는 아시아를 지배했었어요. 애니메이션, 드라마, J-팝은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전 세계를 사로잡는 동안 일본 콘텐츠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유튜브에서 제 과거 영상들을 하나씩 돌려봤죠. 한국 드라마는 일본 만화의 표절, K-팝은 J-팝의 복사본 등의 발언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국의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었어요. 한국 아이돌 트레이닝 시스템, 글로벌 마케팅 전략, SNS 활용법 등을 배우려 노력하고 있었죠. 넷째 날,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졌어요. 감기 기운이 있었고 목이 아프기 시작했죠. 외국에서 아프다는 건 항상 불안한 일이잖아요. 더구나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저는 그동안 일본보다 뒤처진 의료 환경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었답니다. 하지만 실제 경험은 완전히 달랐어요. 근처 동네 의원을 찾아갔을 때 놀라운 효율성을 경험했죠. 접수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대기 시간은 20분도 채 되지 않았고요. 의사는 태블릿으로 제 상태를 기록하며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방전은 전자로 바로 약국에 전송됐어요. 병원 근처 약국에서는 이미 제 약이 준비되고 있었죠. 약사는 약의 용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복용 스케줄이 적힌 안내문까지 제공했답니다. 도쿄에서였다면 도쿄의 병원 경험이 떠올랐어요. 아직도 종이 차트를 사용하는 병원들, 긴 대기 시간, 현금만 받는 결제 시스템이 생각났죠. 외국인에게 상당히 불친절한 서비스도요. 특히 일본의 의료 시스템은 디지털화가 크게 뒤처져 있었어요. 병원마다 시스템이 달라 정보 공유가 어렵고 전자처방전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았답니다. 약국에서 나오며 문득 생각했어요. 일본은 언제부터 효율성과 서비스의 대명사에서 벗어난 걸까요? 오후에는 컨디션이 조금 나아져 서울의 대중교통을 더 자세히 체험해보기로 했죠. 지하철은 도쿄의 시스템보다 훨씬 직관적이었어요. 안내 표시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제공됐고요. 모든 역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됐습니다. 열차 내부의 디지털 스크린은 실시간 정보를 보여줬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 도착 시간을 정확히 보여주는 전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버스 내부에는 실시간으로 다음 정류장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었답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도쿄는 여전히 종이 시간표에 의존하고 있는데 일본의 대중교통은 정확성으로 유명하지만 디지털 정보 제공과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크게 뒤처져 있었죠. 도쿄 지하철의 복잡한 노선도와 혼란스러운 안내 시스템, 외국어 지원의 부족이 떠올랐답니다. 다섯째 날 서울의 대학가와 스타트업 밀집 지역을 방문했어요. 일본 젊은이들의 저민족 현상과 진취성 부족을 비판했던 한국 젊은이들의 실제 모습이 궁금했거든요. 서울대학교 근처 카페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답니다.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으로 작업하며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하고 있었죠. 그들의 대화 주제는 글로벌 비즈니스, 기술 혁신, 사회 문제 해결 등 미래 지향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인근 코워킹 스페이스를 방문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수많은 젊은 창업자들이 각자의 비즈니스를 열정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었죠. 핀테크, AI, 바이오테크, 콘텐츠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스타트업들이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었답니다. 한 창업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글로벌 진출 계획을 자신감 있게 설명했죠. 우리는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 시장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어요. 일본의 젊은이들은 도쿄의 대학가와 비교하니 차이점이 분명했어요. 일본의 젊은이들은 대기업 취업만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았죠. 창업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컸답니다.
글로벌 시장보다는 안전한 국내 시장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했고요. 또한 도쿄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관료주의와 경직된 투자 환경으로 인해 성장이 더딘 상황이었어요. 반면 서울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벤처 캐피털의 활발한 투자로 역동적인 창업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경제적 우위가 아니었구나. 미래를 향한 열정과 도전 정신이었어. 그날 저녁 강남의 한 옥상바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빛나는 고층 빌딩들, 활기찬 거리,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도시의 모습이었답니다. 일본은 언제부터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일본은 특별하다는 근거 없는 자부심에 갇혀버렸을까요? 여섯째 날 서울의 디지털 기술 전시관과 연구단지를 방문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삼성 디지털 시티와 현대모터 스튜디오를 방문했을 때 한국의 기술 혁신이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조적 발전의 결과임을 실감했답니다. 로봇 기술,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적 선도주자로 나서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었죠. 디지털 아트 갤러리에서는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었어요. 방문객들은 VR과 AR을 통해 몰입형 예술 체험을 즐기고 있었고요. 일본의 기술 전시관은 여전히 20년 전 성과를 전시하고 있는데 도쿄의 기술 박물관들이 떠올랐어요. 대부분 과거의 영광을 전시하고 있었죠. 최신 기술보다는 역사적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요. 마치 과거에 멈춰버린 듯한 느낌이었답니다. 한국의 디지털 기술 전시관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코딩을 하고 있었어요. 청소년들이 로봇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었고 대학생들이 스타트업 창업 모의 실험을 하고 있었죠. 모든 연령대가 미래 기술을 체험하고 배우는 공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술이 여전히 어른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데 더욱 놀라웠던 것은 방문한 스마트시티 시범구역이었어요. 거리의 쓰레기통은 태양광으로 작동하며 자동 압축 기능이 있었고 가로등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밝기를 조절했답니다. 버스 정류장은 미세먼지 정화 기능이 있는 스마트 쉘터였으며 전기차 충전소는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죠. 도쿄로 돌아가면 다시 보게 될 광경들이 떠올랐어요. 여전히 많은 곳에서 사용되는 팩스 기계들, 디지털화되지 않은 행정 시스템, 현금 위주의 결제 문화, 그리고 느린 인터넷 서비스. 우리는 언제부터 기술 혁신의 리더에서 팔로워가 되었을까요? 그날 저녁, 우연히 들른 서울의 한 전자상가에서 최신 기기들을 구경했어요. 일본 브랜드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대부분 한국과 미국, 중국 제품들이었답니다. 한때 세계 전자제품 시장을 지배했던 소니, 파나소닉, 샤프 같은 일본 기업들의 존재감은 이제 희미해지고 있었죠. 일곱째 날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한국의 주입식 교육을 비판해왔던 제게 실제 현장을 보는 것은 중요했죠. 서울의 한 혁신학교와 코딩 교육센터를 방문했어요. 놀랍게도 학생들은 단순 암기가 아닌 프로젝트 기반 학습, 토론식 수업, 창의적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었답니다. 교실에는 최신 디지털 기기들이 구비되어 있었어요. 학생들은 태블릿으로 수업 자료를 확인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요. 코딩 교육센터에서는 초등학생들이 게임을 만들고 있었어요. 중학생들이 앱을 개발하고 있었고 고등학생들이 AI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죠. 이런 교육은 정규 교육 과정의 일부였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일본의 학교 현장이 떠올랐어요. 여전히 종이 교과서와 칠판 중심의 수업, 암기와 시험 위주의 평가가 생각났죠. 지나치게 엄격한 규율도요. 디지털 교육은 여전히 특별활동 정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고 창의성보다는 수능을 강조하는 문화가 지배적이었답니다. 교육자와의 대화에서 한국의 교육혁신 노력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있습니다. 코딩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필수 과목이고 AI 교육도 중학교부터 시작됩니다. 일본은요? 교육개혁은 항상 논의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디지털 교육이 의무화된 것도 최근의 일이었고 그마저도 인프라와 교사 역량 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미래 인재를 키우는 일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여덟째 날 서울의 도시 계획과 인프라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서울은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도 환경과 삶의 질을 고려한 스마트 시티로 변모하고 있었답니다. 한강공원을 방문했을 때 도심 속 자연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어요. 넓은 녹지 공간, 자전거 도로,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은 도시민들에게 휴식과 활력을 제공하고 있었죠.
특히 버려진 고가도로를 공중정원으로 재탄생시킨 서울로 7017 프로젝트는 도시 재생에 좋은 사례였습니다. 도쿄는 아직도 콘크리트 일색인데 도쿄의 도시계획은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종종 삶의 질과 환경적 측면을 간과했어요. 녹지 공간은 제한적이었고 도시 재생 프로젝트는 주로 상업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도 다시 한번 감탄을 자아냈어요. 버스와 지하철이 완벽하게 연계되어 있었고 모든 교통수단은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 가능했죠. 특히 심야버스 올빼미버스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승객이 많은 노선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스마트 시스템이었습니다. 도쿄의 대중교통은 정확하지만 여전히 각 회사별로 분리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데이터 기반 서비스 최적화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요. 우리가 자랑하던 일본의 효율성은 이제 추월당했구나. 지배적이었다. 교육자와의 대화에서 한국의 교육혁신 노력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있습니다. 코딩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필수 과목이고 AI 교육도 중학교부터 시작됩니다. 일본은 교육개혁은 항상 논의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이 의무화된 것도 최근의 일이었고 그마저도 인프라와 교사 역량 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 인재를 키우는 일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8째 날, 나는 서울의 도시계획과 인프라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서울은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도 환경과 삶의 질을 고려한 스마트시티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을 방문했을 때 도심 속 자연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죠. 넓은 녹지 공간, 자전거 도로,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은 도시민들에게 휴식과 활력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특히 버려진 고가도로를 공중정원으로 재탄생시킨 서울로 7017 프로젝트는 도시 재생에 좋은 사례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도쿄는 아직도 콘크리트 일색인데 도쿄의 도시계획은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종종 삶의 질과 환경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녹지 공간은 제한적이었고 도시 재생 프로젝트는 주로 상업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도 다시 한번 감탄을 자아냈어요. 버스와 지하철이 완벽하게 연계되어 있었고 모든 교통수단은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 가능했습니다. 특히 심야버스 올빼미버스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승객이 많은 노선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스마트 시스템이었던 게 인상적이었어요. 도쿄의 대중교통은 정확하지만 여전히 각 회사별로 분리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고 데이터 기반 서비스 최적화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일본의 효율성은 이제 추월당했구나. 9째 날, 한국의 문화산업과 소프트파워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그동안 한국 문화는 일본 문화에 저급한 모방이라고 주장해왔던 제게 이 부분은 가장 마음이 아픈 깨달음이었답니다. 서울의 K콘텐츠 체험관에서 한류의 글로벌 영향력을 실감했어요. K-팝, K-드라마, K-영화, K-뷰티, K-푸드의 세계적 인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체계적인 문화산업의 결과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통과 현대의 융합이었어요. 한국은 자국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글로벌 시장에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있었답니다. 전통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 패션이 있었어요. 전통 건축 양식을 반영한 현대 건물도요.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편곡한 음악 등이 그 예였죠. 일본은 언제부터 문화적 자신감을 잃었을까요? 일본 문화는 한때 아시아를 휩쓸었지만 점차 국내 시장에 안주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잃어갔어요. 애니메이션과 게임은 여전히 강세였지만 그마저도 점점 다양성과 혁신이 부족해지고 있었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많은 일본인들이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반면 한국인들은 자국 문화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문화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죠. 우리는 어쩌면 우월감 뒤에 숨겨진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열흘간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한강변의 카페에 앉아 지난 날들을 되돌아봤어요. 노트북을 열고 메모장에 글을 적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동안 제가 만들었던 수많은 영상들, 한국을 깎아내리고 일본의 우월성을 강조했던 콘텐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것들은 단지 알고리즘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극적인 조작이었고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해왔었죠. 더 부끄러웠던 것은 제가 만든 콘텐츠가 수많은 일본인들의 한국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제 영상을 통해 한국을 이해했고 그 이해는 왜곡된 것이었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존의 편견을 강화하는 사람이었어. 숙소로 돌아와 짐을 꾸리며 귀국 후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요. 구독자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죠. 그들의 비난과 배신감, 그리고 제 자신의 정체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된 내러티브를 유지할 수는 없었어요. 도쿄로 돌아온 저는 일주일 동안 어떤 콘텐츠도 만들지 않았어요. 매일 밤 노트북 앞에 앉아 녹화 버튼을 누르려다 결국 포기하길 반복했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편하겠죠. 아무도 제가 한국에 갔다 온 사실을 모르니까요. 그냥 이전처럼 콘텐츠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유혹이 매일 밤 찾아왔어요. 하지만 제 양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마침내 열흘째 되는 날 용기를 내어 카메라 앞에 섰답니다. 평소처럼 화려한 세트도 자극적인 썸네일도 없이 그냥 소박한 책상 앞에서 진심을 담아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사토 히로시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최근 한국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었는지, 실제 한국을 방문해서 경험한 충격과 깨달음, 그리고 그동안 제가 만들어온 콘텐츠의 문제점까지요. 저는 그동안 여러분에게 거짓을 말해왔어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대해,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문화에 대해 너무나 쉽게 평가하고 비판해왔답니다. 그것은 진정한 분석이 아니라 제 안에 있던 편견과 알고리즘을 위한 자극적 콘텐츠였어요. 영상은 예상대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을 표현하는 댓글이 쏟아졌죠. 히로시가 돈을 받았나 봐요. 한국에 세뇌당한 거 아니에요? 일본인의 자존심을 팔아넘긴 배신자. 하지만 점차 다른 목소리도 들려오기 시작했답니다. 나도 한국에 가봤는데 히로시의 말이 맞아요. 용기 있는 고백이네요. 존경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요. 특히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일본인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들의 지지 메시지가 이어졌어요. 그들은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주변의 비난이 두려워 말하지 못했다고 했답니다. 그 영상 이후 제 채널은 큰 변화를 겪었어요. 많은 구독자들이 떠나갔지만 새로운 시청자들이 찾아왔죠. 이전보다 조회수는 줄었지만 댓글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토론으로 가득 찼답니다. 저는 채널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제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직접 방문하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죠.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칭찬이 아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려 노력했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제 자신의 태도였어요. 이제 저는 일본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울 점을 찾는데 더 열려있게 됐죠. 일본의 우월성에 집착하기보다 진정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변화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방문 1년 후, 저는 한국의 한 대학에서 강연을 요청받았답니다. 주제는 미디어와 국가 간 인식의 왜곡이었어요. 강연장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많은 청중이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 저는 한때 거짓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에 있어요. 그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한국인 학생이 다가와 말했어요. 히로시 씨, 사실 저도 일본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직접 경험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달에 도쿄로 교환학생을 가기로 했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의 편견을 깨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직접 경험하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서로 배울 점이 많아요. 경쟁자가 아닌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 여행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훈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답니다. 지금 저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양국의 문화와 사회를 연결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때로는 일본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때로는 한국의 혁신을 소개하죠. 하지만 항상 진실된 경험과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려 노력한답니다. 편견에서 벗어나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더 넓은 가능성을 만나게 돼요. 저는 그 가능성의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인플루언서의 역할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한국으로의 여행은 끝났지만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